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지하철이나 어디 가나 공용 화장실에 휴지도 많잖아요. 북한은 휴지가 너무나 귀했고요. 저희 집은 빨갱이 집안처럼 충성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뗄감이 없어서 결국 김일성이 뭐 항일혁명 20년 했니 어쩌니 이런 책들을 휴지로 쓰기도 하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가정집들에서는 변이 귀합니다. 왜냐면 농사 짓는데 거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 변을 또 모아서 바치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겨울에는 끌매 같은 거에다 싣고서 막 바치러 줄지어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잭이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7년 됐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율리아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한 11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산지 4년 된 독일에서 온 돌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놀러간 이야기 들려주신 북한 출신 작가님. 저는 북한에서 온 양강도 해산 출신이고요. 김강호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 집값 때문에 뉴스에 많이 뜨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쪽에 정치 있든지 집값 계속 올라가는 거 진짜 놀란 것 같아요. 서울 집값 특히. 왜냐면 저 2008년 처음 살러 왔을 때 너무 저렴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막 50만 원 월세로 괜찮은 원룸 구할 수 있다 이 정도였어요. 다들 어땠어요?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이랑.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제주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 물값이 그 정도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갔지 않고요.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 집 살 때는 괜찮은 돈으로 샀어요. 막 엄청 대출 어느 정도 받았겠지만 아주 큰 대출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그 집 산 거? 13년 전. 그때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기분 좋겠네요. 미리 샀어야 되네요. 왜냐면 안 샀어요. 두 분은 뭐 4년 전 왔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비슷해요. 집은 사지는 않았고요. 시골집은 이제 있긴 한데 근데 가격은 서울이랑 완전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월세로 많이 샀어요, 한국에. 왜냐면 독일 이제 집은 보통은 월세고 그때는 제가 한 10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월세. 근데 네. 근데 엄청 좁았고 방이 이제 보증금도 한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몇 평이었어요? 진짜 좁았어요. 원룸 정도요. 근데 독일이랑 비교하면은 월세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 독일에서는 월세가 조금 더 비싼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 정도 원룸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한국에서 집 살려면은 몇십억 있어야 몇십억 있어야 돼요. 항상 할 수 없어요. 하고 또 한국은 고층 아파트 되게 많지 않아요? 본인 본국랑 비교했을 때 영국에 이 정도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 진짜 드물 것 같아요. 맞아요. 핀란드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저런 아파트 단지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데 한국 오니까 다들 아파트 고층 집착하는 게 신기해요. 그 제일 높은 층이 제일 비싼 거죠. 높을수록. 저는 거기 제일 높은 층에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보통 베란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우나 딱 해가지고 거기 막 24층에서 살려. 제가 저번에 탈북자랑 대화하면서 그 아파트 약간 선호하는 층 그 개념이 너무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빈트하우스나 높을수록 좀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와는 좀 반대로 낮을수록 뭐 1층에서 3층까지 이제 그런 층들이 좀 최고의 로열층이고요. 아 진짜? 예를 들어 저희가 살았던 해산시 같은 경우에는 7층짜리 아파트 뭐 몇 개랑 보통은 다 5층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 5층짜리 아파트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려면 3층에 사는 거죠. 딱 중간에. 네, 2층이나 3층. 엘리베이터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근데 전기가 안 되니까 어차피 걸어 다녀야 돼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1층이나 2층은 도둑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층이 최고입니다. 제 친구가 5층에 살았었는데요. 뭐가 불편하냐면요. 일단 수도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겨울 같은 때에는 특히나. 그래서 저희가 물을 50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길러 다니는데 뭐 압록강에 가서 깃기도 하고 아니면 산에 우물 같은 데 가서 이제 겨울에 막 손 호흡 불면서 바가지에 물 떠서 이제 채워서 친구랑 둘이 들고 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5층까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상이 운동이기 때문에 일단 다 식스팩이 기본으로 있고요. 남자들은. 그리고 북한에서 배가 나온 사람들, 한국의 40대 50대 아저씨들처럼 배가 나온 사람들은 간부들이에요. 네.
아 진짜 거의 다 날씨네.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통일되면 처형해야 될 사람들은 배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 진짜 잘 살았다는 상징이니까. 그러면 작가님 집은 어땠어요? 어떤 층에 어떻게 살았어요? 저희 집은 이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도당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계실 때까지는 해잔시에서 좀 괜찮은 동네, 꽤 좀 높은 아파트에서 4층인가 살았대요. 근데 제가 3살 때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켠이 외켠이 좀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텃밭이 있고 막 농사 짓고 이런 걸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자라고 해서 위원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에 이사를 갔어요. 단독주택이었고요. 동네에서 제일 큰 텃밭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고요. 방은 뭐 방 큰 거 2개에다가 창고가 4개 정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2010년까지 살았고요. 2009년에 화폐기억이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이 그때 망해서 그 큰 집을 팔고요. 그 집을 팔고 그 집값의 어느 정도 돈으로 그 동네에서 제일 작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조금 더 남은 돈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먹고 살고 어머니가 자그마한 가게 차려서 장사도 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못 견디셨어요. 왜냐면 제일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서 사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송봉동이라고 하는 더 안 좋은 시골 동네로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 더 큰 집 가기 네, 위해서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다가 저는 2016년에 탈북하고 어머니는 19년도에 나온 거죠. 네. 그럼 그 최근까지 살았던 집은 몇 층이었어요? 다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냥 땅집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말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땅집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예요? 대부분은 땅집이에요. 이게 한국은 그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비싸고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반대로 아파트에 사는 게 돈 있는 거고요. 그것도 낮은 층에 사는 게 돈 있는 거고 보통의 서민들은 다 이런 땅집에 하모니카 아시죠? 이거 부는 거. 하모니카 사택이라고 부르거든요. 엄청나게 길게 생긴 집에 엄청나게 많은 가구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아 원룸 같은 개념 그냥 쫙. 질문 있어요. 이제 한국 처음 왔을 때 보이잖아요. 이렇게 큰 아파트랑 완전 북한이랑 다른 모습은 그거 처음 어땠어요? 저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이 토대가 좋아요. 출신 성분이 괜찮았어가지고 할아버지도 도당에서 일하셨고 자식이 5명인데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면 다 평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평양에 몇 달씩 가서 살다 오기도 했었고 그 대도시의 모습이 딱히 낯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그 서울에 제가 집을 그 배정받은 임대아파트 4층에 받았는데 좀 서울이 난잡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 길거리 간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아 진짜 네. 너무 약간 정신 못 차리게. 네네 생각보다 평양이 좀 깔끔했어가지고 그 가을 풍경도 좋았었고 그래서 처음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울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고층 아파트가 뭐 평양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뭐 본인 동네 해사는 거의 없어요. 8층이 제일 높았었고요. 그 보통은 다 5층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평양은 뭐 구역으로 나누거든요. 한국은 구로 나누잖아요. 북한은 뭐 모란봉 구역, 낙랑 구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 구역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심가 구역들에 가게 되면 뭐 3, 40층 아파트가 기본으로 다 있고요. 3, 40주 네, 3, 40층짜리 아파트가 기본으로 있고요. 맞게 들었는지. 아, 맞아요. 그리고 제가 탈북하고 난 뒤에는 뭐 김정은이 과학자 거리도 세우고 하면서 더 높은 아파트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데 평양도 전기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아가지고 저희 친척분이 모란봉 구역에 사셨는데 방송 보고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했었고요. 그 낮 시간에는 예를 들어 막 12층 이상, 20층 그 정도에 살면 계속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들겠어요. 안 나가겠죠 그 시간에. 안 나가죠, 네. 막 40층에 계단으로 간다. 말이 안 돼. 근데 그래도 놀랐던 거는 그 집에 방이 6개인가 7개인가 엄청나게 컸었고요. 일단 그 다 그 고모부들이 군 장성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기도 했었고 충격받았던 게 예를 들어 저희 집이 북한의 그 구화폐 가격으로 30만 원이었으면 그 집 창문 베란다 창문 하나가 그 가격이었어요. 그 정도로 잘 사는 네. 거예요. 와. 그러면 한국에 이제 왔을 때 아파트 생활했잖아요. 네. 뭐가 제일 놀랐어요? 일단 전기가 안 끊기는 부분이 신기했고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기한 게 수돗물 얘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는데 더물 찬물 항시 나오잖아요. 북한은 안 그랬어요? 아, 네, 수도가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그 막 왼쪽 오른쪽 트는 방향에 따라서 더물 찬물이 바뀌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아 그런 개념에 없어요? 네, 수도가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더물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샤워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저희는 어릴 적에 옛날 러시아의 그 구소련 영화들 보면 그 샤워하는 모습들 가끔 보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 샤워하는 모습이 진짜 부러웠고 이번 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국 오니까 매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신기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봤는데 옥상에 굴뚝 아, 맞아요. 있는 게 네. 하고 또 거실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땅집에는 굴뚝이 기본으로 있고 아파트들도 굴뚝이 있어요. 왜 왜냐면 아파트에 굴뚝이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떼서 밥을 짓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부엌에서. 네. 아궁이 있어. 네, 우리 한국은 다 뭐 가스레인지 쓰거나 전자레인지 쓰고
하는데 그렇죠. 북한은 무조건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너무 신기해. 이 사진 보면 진짜 옛날 아궁이. 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사진엔 안 나오지만 저 아파트 집집마다 물 탱크가 있어요. 물탱크. 왜냐면 수도가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도가 한 번에 나올 때 많이 받아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물 탱크가 있어요. 집집마다. 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아궁이 있는 것도 매력이에요. 소름 돋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기 뭐가 있냐면 삼지연이라고 있어요. 저희 고향에서 조금 멀리 있긴 한데 김정일이 태어난 고향이거든요. 삼지연군에 백두산이 있고 그 삼지연군을 그래서 김정일이 개발처럼 꾸려서 보여주려고 아파트들을 지었잖아요. 3, 4층짜리 진짜 많이 지었는데 그걸 이제 저 아궁이를 없앤 거예요. 아, 왜요? 전기장판 뭐 이런 온수 시스템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자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생겼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국가를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란다에 아궁이를 만들었어요. 다. 오, 본인들이. 그러면 저기 나무 태우고 뭐 베란다니까 연기도 뺄 수 있고. 근데 일반 아파트에 굴뚝이 있는 거예요. 그 아궁이. 그 지방의 해산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다 굴뚝이 있어요. 오, 아고 거실 없는 거는 그냥 뭐 북한의 보통 평균의 가정집들은 거실 겸 가운데 큰 방 하나 있고 작은 방 하나 딸려 있는 딱 그 정도 구조예요. 네, 그리고 부엌이 따로 있고요. 다 같이 자요? 보통은 다 같이 자죠. 추우니까. 네. 그리고 제 친구 집은 아까 5층에 살았다고 했는데 그 밥을 할 때 뒤에 가마를 보통 4개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뭐 밥가마, 국가마 있고 뒤에는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런 5리터, 10리터짜리 용기에 담아서 안고 자요, 겨울에. 추우니까. 맞아요. 해산의 겨울은 막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가 30도? 네, 진짜 추워요. 와 핀란드랑 되게 비슷하네. 근데 핀란드 집에 전기는 안 끊기죠. 아 그렇죠. 잘 안 끊겨요. 하고 또 뼈다구 아파트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저거는 8, 90년대 북한에서 김일성 때 아파트를 진짜 많이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떤 시공에 대한 기준이나 검열이 없었나 봐요. 시멘트를 엄청나게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층간소음 민감했었잖아요. 그죠. 북한의 아파트는 층간소음 따위가 없었어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단단하게 지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막 20, 30명이 모여서 한국 노래, 댄스 음악 틀고 막 다 같이 춤추고 막 이래도 밑에 집에서 불만이 없었어요. 이거 좋네요. 좋죠. 근데 김정은 시대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뼈다귀 아파트가 뭐냐면 아파트 짓는 그 돌격대원들이 배고프잖아요. 네. 시멘트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벽체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뼈다귀 아파트고 실제로 해산에서 아파트 짓다가 그 베란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절구질로 네. 콩이나 뭔가를 찢다가 아파트 베란다가 떨어져서 무너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얇게? 그리고 층간소음 장난 아니고요. 조금 더 웃긴 거는 해산에 이제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 홀이 2개 있어요. 근데 전기가 없잖아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 솔직히 한국에도 옛날 아파트가 덜 층간소음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단단하게 지었으니까 돈을 위해서 조금 더 아끼고. 근데 북한은 그거 갖다 파는 거가 너무. 근데 좀 충격적인 거는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한국은 뭐 개발할 때 보상도 해주고 하지만 북한은 이 구역을 개발하고 아파트 지을 거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나가예요. 언제까지 나가? 보상 주는 거 아니고요. 보상 주죠.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 집을 주겠다. 왜냐면 그 집을 다 헐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4, 5년 동안 그냥 집 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요? 알아서 해. 네, 친척 집에가 얹혀 살거나. 그럼 북한에 있을 때는 아파트마다 뭐 기본 가구 뭐뭐 있었어요? 북한의 아파트들은 일단 이불장이나 옷장이 가구가 2개나 3개 정도 있고요. 보통은 그거랑 TV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가정집들은 없지만 북한에는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압이 파동이 엄청 심해요. 그 220V가 아니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전압이 규칙적으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화재 날 위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변압기가 있어도 계기판에 그 바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220이 넘어 들어오면 과전압이잖아요.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또 변압기 내리고 그런 게 있는데, 안 그러면 TV랑 이런 게 다 망가지죠. 근데 그럼 북한에서 다 집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 전세 이런 개념도 있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보통은 다 집을 살고 있었고요. 근데 가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 위원동에 살 때 큰 집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도 누군가 세 들어 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북한에서 세 주는 건 불법이긴 한데 다 뭐 그냥 암암리에 그냥 서로 말 맞추고 살고 이러거든요. 한국 집들 볼 때는 뭔가 문 앞에도 떨럭 있고 안전하고 든든하잖아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생겼어요? 북한은 그 도어락 말고 자물쇠를 여러 개 답니다. 자물쇠요? 네, 키를 돌리는 걸 많이 2개, 3개씩 달고요. 도적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복도가 컴컴하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그래서 집이 빈 걸 알면 도둑이 들기 때문에 그 자물쇠 진짜 철저하게 답니다. 문 자체가 어때요? 문 한국 철문
철문이죠, 철문. 그 문 밖은 철판으로 다 뒤집어 씌우고요. 그 빠루나 이런 걸로 문을 뜯을 수 없게. 일부러 도둑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한 명이 집을 지키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집을 지켰다가 너가 도둑이 들어왔어. 그러면 싸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북한의 도둑들은 집만 훔치는 게 아니라 그 이민반이 한 개 이민반에 3, 40 가구가 있는데 그 이민반마다 큰 변압기가 또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큰 변압기거든요. 그러면 공장에서 전기가 오면 그 변압기에서 전기를 또 매 가정마다 공급해주면 그 가정집에서 변압기로 또 전원 맞춰서 TV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가 정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변압기를 훔치러 와요. 그 변압기 틀은 쇠로 되어 있고 그걸 다 분해하면 안에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뜯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변압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처럼 그냥 판자로 둘러막은 건데 그걸 훔치러 도둑이 몇 번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또 밭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붕 위에 자그마한 경비막 같은 거 만들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잤거든요. 그 농작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도둑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 밭에 고추랑 훔치러 들어온 사람. 그리고 용감하시네요. 근데 아파트 내부 얘기 많이 했는데 외부하고 그 한국의 단지 빵빵하게 있잖아요. 뭐 놀이터, 시설 좋은 거 많고. 유치원. 예. 근데 북한은 단지 모습은 어때요? 북한은 아파트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이 좀 여러 개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아파트 단지처럼 테두리 담장 막거나 이런 거 없어요. 한국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북한은 아파트나 일반 가정집들이나 이런 게 인민반마다 경비초소라는 게 있어요. 자그만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경비초소라고 써놓고 그걸 그러니까 그 지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낯선 사람이나 간첩이 들어오는 걸. 그 안에 보면 경비 일지라는 것도 있고 막 몽둥이에 못을 박아가지고 방망이 걸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국 아파트 옛날 아파트 생각하면 지하 주차장 없으니까 주차가 되게 지옥이잖아요. 지금까지 막 30, 40년 된 아파트.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은요? 제가 어릴 적에 한 20살 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저희 마을에 차 있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차 문제는 아예 없었고요. 뭐 미국이나 뭐 어디 뭐 영국이나 핀란드나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겠지만 그 가끔 보면 그 차고가 있는 집들 있잖아요. 가라지가 있는. 그렇죠. 너무 멋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거 없습니다. 차가 집집마다 없으니까. 자전거가 서 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전거도 없죠. 네. 그러면 부자면 어떤 집에 살아요? 북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파트 보통은 다들 좋은 아파트, 위치가 좋은 평양 위치 좋은 같은데요. 곳의 아파트. 그리고 북한 법이 웃긴 게 개인은 2층짜리 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강원도 원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정 때 지어진 2층짜리 집이 진짜 많았거든요. 다 헐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2층짜리를 못 지으니까 넓혀요, 집을. 북한 화장실은 뭐 특이한 거 있어요? 아파트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변기랑은 좀 많이 다르고요. 가끔 한국의 어떤 시골이나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변기들이 아파트에 있는 네. 아파트에 있어요? 네, 저도 평양 가서 저걸 보고 처음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런 변기가 있어도 소변만 보고 대변은 아파트 밑에 있는 공동변소를 사용합니다. 변소가 있어요. 잘 막혀요. 왜냐하면 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물 아껴야 되니까. 공공 그런 변소는 이런 모습이에요? 바닥에 구멍 같은 거? 아니요, 그냥 땅을 깊게 파놓고 거기에 옛날식으로? 네, 재래식 화장실이죠. 그럼 여자 남자는 이 구분은 있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막 핸드폰이나 이런 게 막 그래서 몰카범이나 이런 건 딱히 없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가정집들에서는 변이 귀합니다. 왜냐면 농사 짓는데 거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을. 네, 그래서 모아야 돼요. 국가에서 저 변을 또 모아서 바치라고요. 집집마다 몇 킬로씩 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걸로 비료 공장에 가져가서 비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변으로. 네, 생산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아우, 거죠. 그렇죠. 그거는 효율적이죠. 사실 효율적인. 근데 일반인들한테 너무 부담이죠. 그걸 보관하고 관리하고 뭐 어떻게 보관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었는지. 직접 그거를 계속 보관했다가. 네, 그래서 학생들도 겨울에는 그 썰매 같은 거에다 싣고서 막 밭으로 줄지어가고 그런 풍경 볼 수가 있어요. 1월 3일부터 하거든요. 새해 시작을 이제 저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쑥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변을. 다 같이 하는 거라 쑥스럽다기보다 그 손에 막 냄새나고 장갑 끼고 하지만 그런 게 짜증나고. 엄청나게 싫어요. 그러게요. 그럴 수 있겠다. 또 북한에서 그 물 장사라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좀 우리가 마시는 이런 아이스티처럼 이런 물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 얇은 비닐 방막에 단물을 넣는 거예요. 색소 타가지고. 그래서 엄청 예쁘게 묶어야 돼요. 빵빵하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 원뿔 모양으로 생긴 그 다물봉지를 끝을 잘라서 먹고 노는 거거든요. 그냥 여름에. 물이에요? 그냥 달달한 물이죠. 네.
아이스티 같은 느낌이에요. 비닐 같은데. 북한에 그래서 해산시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큰 소랭이나 다라에 그 나물봉지를 막 200개, 300개씩 이렇게 삥 둘러놓고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름에. 대한민국에 가끔씩 그 커피 우유 그렇게 비닐 포장돼 있는 거 비슷해요.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냥 조금 더 얇은 비닐에. 그리고 또 그 비율도 진짜 잘 못 맞춰서 만들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또 바게트 엄청 큰 거에다가 한 번에 많이 타놓고 그걸 봉투에 이제 담는 거거든요. 물장사라고 네, 불러요. 그럼 생수 같은 거 뭐 이런 병으로도 팔고 뭐 사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물을 사고 팔진 않고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물 한 모금 얻어먹자고 하면 줘요. 물뿐 아니라 뭐 군인들이 진짜 배고파서 밥 좀 먹자고 하면 형편 괜찮은 사람들은 들여서 먹으라고 해요. 왜냐면 어느 집이나 누구나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서 그거 좀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큰 가족처럼. 근데 또 이사 갈 때는 대한민국 최고지 않아요? 포장 이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엘베까지 없거나 아니면 안 되는 경우 때문에 이사는 어떻게? 그 이사 가는 게 진짜 큰 문제잖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는 몇 번 없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냥 인맥을 통해서 차량도 빌리고 그 차 주인에게 또 돈도 주겠죠. 그래서 기름값도 하고 뭐 그리고 뭐 그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친구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친구들이 와서 다 도와주는 거죠. 그냥 몸으로. 가까운 거리면 몸으로 돕고 멀리 가면 그 차량에 엄청나게 많이 실어가지고 그 적재함에 다 같이 올라타서 막 묶고 그걸 잡고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사 같은 회사 같은 거 자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영화 옛날 거 그거 보면 가끔 그 이삿짐 싣고 다니는 차들 볼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런 약간 서로를 도와주는 문화가 좀 좋긴 해요. 근데 안 그러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쵸. 근데 이사할 때는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겠죠. 전부가 반대이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지방 사람이 평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어렵고요. 근데 그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작은 말부터 평양까지 이사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가장이 세대주가 승진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 작은 고모부가 원래 평안남도 덕천이라는 곳에서 군복무하셨는데 웬일로 승진하셔갖고 평양에 모란봉구역으로 이사 갔거든요. 앞에 막 중국 대사관 바라보이는. 일을 잘해서 이렇게 승진시키고. 근데 사실 또 따져놓고 보면 일을 잘했다기보다 불법 행위를 많이 했겠죠. 뇌물을 많이 받았거나 그러지 않고 돈을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돈이 있으니까 집을 사는 거고. 근데 또 일상생활에 큰 거 중에 하나는 이제 음식 사거나 뭐 필요한 물품들. 한국에 그냥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는데 북한은 마트 개념이 장마당에 있는 거예요? 회사는 추운 지대다 보니까 냉장고가 많이 없어요. 전기도 물론 없고요. 네, 그래서 밥을 아침에 짓게 되면 뭐 찬장 같은 데 보관을 하고요. 그래서 막 대량으로 사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와, 그러면 마트 같은 데 없어서 그냥 장마당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럼 가공식품 같은 것도 있어요? 가공식품도 네, 장마당에서 많이들 장마당에 진짜 없는 거 없이 다 팝니다. 그리고 해산시장 같은 데 가면 해산은 바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선이랑 이런 것들도 팔아요. 네, 진짜로요? 북한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때는 배고플 때였어가지고 다 맛있었어요. 죄송해요. 좀 센스 없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북한의 아이들은 명절을 기다려요.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저는 추석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설날에는 막 인사드리러도 다녀야 되고 김일성 거기도 가서 인사해야 되고 진짜요? 담임 선생님 집도 가서 인사해야 되고 담임 선생님? 네 선물도 사갖고 가야 되고 제대로 명절을 못 즐기는 느낌이에요. 또 친구 부모님들께도 다니면서 술 한 잔씩 따라드리고 건강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추석은 산에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만 가서 제사하면 거기서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평소 못 먹던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바나나나 사과나 뭐 가끔 운 좋으면 파인애플이나. 네. 평소에는 과일 거의 못 먹었어요. 그럼 북한 음식 그냥 몇 개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인조고기밥이나 농마국수, 두부밥. 그건 뭐예요? 인조고기밥. 그러니까 가짜 고기예요. 콩으로 만든 건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생겨난 것 같고요. 요즘은 많이 생기잖아요. 비건 사람들 때문에. 약간 되게 압도적인. 그쪽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콩이 그래도 영양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김정일 자체가 콩을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싸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맛이에요? 그냥 콩 맛이에요. 고소한 맛. 근데 콩고기를 이렇게 타원으로 잘 감아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속에 구멍을 내고 밥을 넣어요. 이거예요? 밥을 넣어가지고 양념장을 매콤하게 해서 그 맛에 얼려서 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생긴. 약간 그거가 쫀득이 같은. 맛있어요? 저랑 미국 가기 전에 호주에서 온 친한 동생에게 한번 데려가서 사준 적이 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네. 양념은 무슨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그냥
고춧가루로 만든 거라 매워요. 이건 뭐예요? 속도전 떡이라고 해서 저것도 옥수수를 가루 내 가지고 그걸 버무려서 사카린이나 이런 설탕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걸 왜 해먹냐면요, 저 속도전 가루가 그 저렴해요. 근데 먹으면 금기가 있어서 배가 안 고파요. 잘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맛있어요? 그때는 맛있었어요. 떡 진짜 같은 식감이에요. 위가 막 무거울 정도로 막 어머니랑 제가 막 1kg, 1.5kg 막 버무려서 먹고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는 거죠. 막. 옛날에 그 엄청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다고 했죠. 그럼 지금은 그 두 음식 바로 앞에 있다면 먹어요? 아니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죄송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16년도에 한국에 왔잖아요. 17년 2월에 하나원 나와서 고향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인천에 있는 그런 북한 식당 가서 계속 먹었어요. 그때는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른 탈북민과 다르게 두 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갔을 때 어머니를 시켜서 저걸 다 사다가 먹어봤어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아 진짜? 왜냐면 진짜 한국의 삼겹살이 생각났고요. 짜장면이 너무 그리웠고요. 네. 그러면 평양냉면은 평양에서 먹어봤어요? 네, 저는 먹어봤는데 원래 국수 안 먹다가 12살 때 처음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괜찮은 중간층의 가정에서 태어났어가지고 밥을 많이 가렸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막 그 밥을 해도 가마에서 제일 가운데 밥만 골라서 퍼먹고. 진짜? 와. 그 남자가 좀 귀한 동네니까 항상 냄비에 이면수나 뭐 고등어나 이런 생선을 항상 어머니가 따로 저에게 반찬해주고요. 되게 잘 자랐어요. 해마다 꿀 몇 킬로씩 먹을 수 있고 혼자. 그래서 그 평양냉면은 그래서 어릴 적에 먹어봤는데 이게 저는 기억이 이제 12살 때라 한 10몇 년 전이잖아요. 기억이 싹 미화되어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지 어쩐지. 네. 근데 평양냉면 일반 사람들 먹기 쉬워요? 아니면 좀 비싼 음식인가요? 그 먹기 힘들죠. 먹기 힘들죠. 왜냐면 평양에 가야 되니까. 아 진짜 다른 동네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해상 같은 경우에는 평양냉면 말고 녹마국수라고 하는 감자 전분을 뽑아서 만드는 국수가 좀 유명해요. 아까 속도전 가루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산은 옥수수나 감자로 한 막 4, 50가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역시 감자의 가치를 아는. 맞아요. 감자 까베기도 있고 막 감자가 얼면 또 은감자 국수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새까만 까리국수도 만들고 뭐. 네. 그럼 북한 부자는 뭘 먹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삼겹살, 뭐 고기, 진짜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뭐 뭐든 다 먹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북한의 부자들은 진짜 초고위층 엘리트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북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몇 가지 있어요? 보통의 가정을 한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김치를 주식으로 사용하고요. 밥 반찬으로. 일단 밥과 국이 있고 김치가 있고 가끔 뭐 감자 반찬이나 아까 말씀드린 인조고기로 볶아가지고 반찬 만들거나 뭐 다른 김치 종류가 많죠. 갓김치, 뭐 열무김치. 또 여름이면 쌈을 많이 싸서 먹거나 고추나 오이를 된장에 찍어 먹거나. 소고기, 돼지고기, 뭐 북한에서 닭고기. 소고기는 못 먹어요. 소를 잡는 건 불법이에요. 왜냐면 소는 전시에는 군용이기 때문에 전시 물자 날라야 되고 그래서 농사도 짓잖아요. 소는. 그래서 소고기는 안 되고요. 그래도 도살을 하게 되면 소를 몰래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는 시장에서 돼지고기라고 내다 팔겠죠 아마. 진짜요? 돼지고기는 가끔씩 먹을 수 돼지고기는 북한 서민들이 그 적금이죠. 왜냐면 1년 동안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딱 잡아서 100kg, 120kg 되면 잡아가지고 고기를 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새끼 돼지 사다가 또 키우는 거죠. 근데 그 돼지 키우는 동안 그 옥수수 가루로 술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밀주를 담그는데 술을 뽑고 난 그 술찌꺼기를 술죽이라고 불러요. 그걸 돼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그걸 먹고 자겠죠, 취해서. 그래서 그동안 안 움직이니까 살이 잘 찌는 거예요. 일부러 그 그렇게 키워요? 술쪽을 사서 먹이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질문인데 이제 한국 오셨으니까 뭔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있어요? 그 사실 또 이런 얘기 하게 한 되면 10개 말해도 돼요? 저는 항상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음식을 안 가립니다. 배가 고파봤기 때문에. 그래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불닭볶음면을 제일 좋아하고요. 너무 맛있죠. 완전 트렌드가 돼버렸죠. 매콤한 걸 좋아해서. 네. 그러면 술은 쉽게 자유롭게 사고 마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 개인이 밀주 담그는 게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또 다 하거든요. 집집마다 물깃듯이 50리터 용기에 술쪽 이런 거 해서 저희 집에서도 많이 했어가지고 그 40도짜리 술을 팔아요. 북한에서는. 40도? 네, 보통 40도. 그거 뭐예요? 소주 같은 거? 소주예요, 소주. 되게 이거는 아마 방송에서 못 나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 어디서 들었는데
북한에서 대마 많이 키운다고. 방송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정부에서 장려하기도 해요. 대마씨를 1년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구당 뭐 2kg, 3kg 이런 정도씩 바치라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대마를 키워요. 저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마를 키워서 그 씨 열매를 다 뽑아서 바쳤어요. 그래서 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마 잎 이런 거는 토끼목이고요. 그리고 그 대마로 뭐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원래 옷 같은 거 네, 만들 수 맞아요. 있죠. 아. 근데 마약으로 쓰는 거 아니고. 마약으로는 보통 아편을 많이 심고요. 그리고 그 아편은 이거는 그 가난한 시골집 사람들은 아편 많이 심어요. 왜냐면 옥수수나 감자 심어봤자 도둑 맞히고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아편을 심어서 그 약을 팔면 돈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쌀 사 먹는 게 더 나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 밭 중가운데는 아편을 심고 테두리에는 옥수수를 서너 줄씩 심어서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해날 때 올라가서 그 아편 열매 이렇게 도려내고 진을 받아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만들거든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혹시 북한에서 너무 귀했는데 한국 와서 너무 흔한 것들도 있어요? 아, 그거는 뭐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일단 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지하철이나 어디 가나 공용 화장실에 휴지도 많잖아요. 북한은 휴지가 너무나 귀했고요. 진짜요? 저희 집은 빨갱이 집안처럼 충성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뗄감이 없어서 결국 저희 집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보관했던 그 새빨간 표지의 도서들 있잖아요. 김일성이 뭐 항일혁명 20년 했니 어쩌니 이런 책들을 싹 다 찢어서 불쏘시개로 썼고요. 휴지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휴지로 쓰고 난 뒤에도 모아서 또 불태웠어야 됐어요. 왜냐면 누군가 신고하면 또 잡혀갈 수 있어서 학생들 공책 사서 글 쓰잖아요. 그 공책도 막 처음에는 연필로 쓰고 그 뒤에 볼펜으로 또 더 쓰기도 했었고요. 저는 종이 자체도 맞아요. 귀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 자체가 숙제를 내줘요. 방학 숙제를. 그러면 무작정 이런 글쓰기 이런 거 많이 시켜가지고 그 공책을 방학 기간에 3건, 5건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검열하고 안 돌려줘요. 왜요?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죠, 휴지로. 화장실 갈 때 그러면 뭘로? 그래서 시골에서는 뭐 옷가지를 쓰기도 하고요, 천으로. 네, 뭐 그리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를 쓰기도 하고 좀 잘 사는 집들은 두루마리 휴지를 쓰죠. 네. 있긴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귀하고. 비데 같은 거 있겠죠. 부잣집들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탈북하기 전에 좀 충격받았던 내용인데 저희 집이 가격이 중국 돈으로 1,500위안에 했었거든요. 1,500에서 2,000위안 사이였는데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해산에 누군가가 어떤 여자가 입은 속옷이 3,000위안이 넘는다는 거예요. 집값보다. 옷 가격이.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탈북하기 직전인 2014년, 15년 되니까 해산 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패딩 있잖아요, 겨울에. 겨울이 춥잖아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딩들도 비싼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막 1,000위안 하는 옷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나는 그냥 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럼 어디서 사는 거예요? 뭐 백화점 같은 거 있어요, 해산에? 해산에 양순백화점이라고 중국 사람이 지은 백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장마당에 가면 옷도 팔아요. 다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보통은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고요. 뭐 아니면 개성 쪽에서 한국 옷들도 중고로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개성공단 통해서 들어왔던 옷들 막. 저는 한국 그 반찬 중에 김을 제일 좋아하는데 김도 자주 먹어요. 아니요, 그 김은 북한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음식 재료죠. 왜냐면 북한에서 여름에 운동회나 가을에 등산이나 해서 체육대회 같은 걸 좀 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김밥을 만들어 주는데 김밥이 비싸요. 김이 흔하진 않아요. 아, 김 자체?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보통 그 김 안에 소시지도 넣고 막 이러는데 흔하게 먹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김밥이 귀합니다. 네. 혹시 완전 다른 얘기인데 노래방 있어요? 한국의 노래방이랑 비교하긴 그렇지만 비슷한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탈북해 와서 들은 얘기인데 뭐 평양 살던 사람들이나 그들의 얘기 들어보면 평양에 노래방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것도 들었어요. 놀이공원도 있다고. 놀이공원 있어요. 평양에 저도 갔을 때 개선청년공원이라고 하나 지었었거든요. 가보았는데 진짜 현대식 놀이기구들이 있었어요. 막 네, 엄청 빠른 속도로 50m 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 근데 비싸요? 가려면? 아니면 일반 사람들 그냥 막 갈 수 있어요? 사촌형이 돈을 내줘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비쌌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일반 사람들? 네. 그리고 그 개선청년공원은 지금 현대 그런 공원이고 제가 어릴 적에는 만경대에 김일성 고향에 있는 그 만경대 놀이공원이라는 데 가서 타봤거든요. 그곳에도 있었고 대성산이라는 거기에도 있었고 놀이공원은 꽤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 그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막 길게 입고 있으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수영할 때는 어떻게 입어요? 아, 북한 사람은 팬티만 입고 합니다. 팬티만 입고 해요? 네, 그리고 여름에 좀 더우면 북한 사람들은 위도 다 벗을 수 있어요. 여성분들도요? 여자들은 안 그러죠.
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근데 사실 학교에서 규칙도 많고 엄격하잖아요. 그럼 북한 학교에서는 뭘 배우고 뭐 규칙 같은 것도 일단은 있어요? 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릴 적에는 뭐 그 김씨 일가의 어린 시절이란 과목을 배웠고 그게 되게 큰 비율 차지해요. 엄청나게 많이 세 명이잖아요. 그 김일성, 김정수, 그 와이프까지 네.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크면 어린 시절에서 혁명 활동을 배우다가 또 고등학교 가면 혁명 역사를 배웠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체육이나 뭐 다양한 과목을 배우죠.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는 것도 배웠고 네. 그 과정에 규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는 기억나는 게 머리를 좀 길렀다고 해서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소년단 지도원이라고 하는 학교마다 그 남자 쌤들이 있어요. 지도원이라고 해서 2명씩 있는데 소년단 지도원 1명, 청년 지도원 1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머리를 그냥 가위로 막 밀어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냥 학교 안에서. 전교생 있는 앞에서 그 머리 긴 애들 뽑아서 불러내서 앞에서 다 밀어버리고 애들 막 울면서 가는 애들도 있었고 그냥 그 리발기나 가위로 막 잘라 가위짜리 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그 주름 없는 바지 입거나 막 그러면 다 찢어버리고 막. 근데 뭐 저는 그냥 뭐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나긴 했었지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부끄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학교에서는 배우는 거에서 한국이랑 많이 다르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일단 제일 차이점이 나는 게 역사 부분이 제일 차이가 크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의 어떤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개념도 살짝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는 뭐 예를 들면 한국은 경상도 쪽에 아무래도 신라나 뭐 백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신라 위주로 배운다면 북한은 고구려 위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신라의 김유신이 명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명장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건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첫 통일은 언제냐? 고려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실사 공동성명인가요? 뭐 남과 북이 통일할 때 연방제 추천했었잖아요. 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인가? 그리고 북한에 고려항공도 있고 고려를 내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고 또 수학 문제 미제 승량이 이런 단어 나오는. 저거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북한은 소학교 시절에 많이 배우는 건데 뭐냐면 체내 작업의 일환으로 유치원 때 일단 먼저 그걸 밑밥을 깔죠. 왜냐하면 김일성이 뭐 가랑잎 나뭇잎을 따고 압록강 건너왔고 철방울로 뭐 던지니까 그 수류탄처럼 터져서 일본군이 죽었다 뭐 그리고 김정일이 그 세계 지도에서 그 일본이 너무 싫어서 먹칠을 까맣게 놓으니까 일본 땅에 뭐 물사태 나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거죠. 근데 저 미제승량이는 뭐냐면 그 소학교 수학 문제들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천남 어린이가 총을 쏘았는데 뭐 미제승량이 5놈 중에 2놈을 죽였으니까 몇 명 남았냐. 그 예시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진짜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직접 볼 때는 아 이거 실제였다 생각해요? 그쵸. 어릴 적에 그런 걸 모르죠. 그냥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영화가 그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쟁 6.25 영화. 예. 미군이 막 사람 죽이거나 인민군이와 복수하고.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수학을 네, 배워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으면 무슨 종목이 있었냐면 그 달려나가 미진원 까부시기라는 게 있었어요. 몽둥이 들고 나가서 그 허수아비 같은 모양의 미군 철모 USA 써놓고 막 때려서 떨고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뭐 과목, 뭐 체육, 음악 이런 것들 있어요? 네, 있죠. 어릴 적에는 뭐 도화공작이라고 했다가 또 고등학교 가면 미술로 과목이 바뀌는데 컴퓨터란 과목도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컴퓨터를 배우는데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는 현시장치와 모니터와 건반, 키보드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을 근데 켠다. 직접 읽지 않고 네, 그냥 그래서 그걸 책으로 받아 듣는 거예요. 전원을 켠다. 마우스를 움직인다. 뭐 이거는 유표라고 부른다. 이렇게. 키보드 치지 않고? 키보드가 없죠. 아 맞아. 그러면 그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 왠지 약간 군사 훈련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군사지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있어요? 네,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 체육 시간에 보통 축구를 많이 하고요. 근데 공도 귀해요. 그리고 군사지식 과목은 뭐가 있냐면 그걸 통과하려면 한마디로 선생님들이 술 마시고 놀고 싶어 만든 과목 같은데 그냥 산 같은 데 가서 야전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뭐 밥 짓는 법, 불 피우는 법. 혼자 그런데 네, 살아남는. 학생들끼리 조를 모아주고 밥 만들기 하고 그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은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뭐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랑 비슷해요. 근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항상 전쟁 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미군이 언젠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네, 동서남북은 어떻게 판별하는지, 시기 없이 시간 어떻게 찾는지, 밀설물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미국 사람 미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 놈이죠. 그 놈이죠. 근데 그 어릴 적에 저도 기억나는 게 교과서에 선교사 저택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던 아이가 그 나무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가 단밖에 나와 있길래 이건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먹었다가 막 개가 뛰어나오고 잡혀서 그 선교사가 얘를 나무에 묶고 이마에 도둑이라고 염산으로 써서 애가 죽었다. 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예배당을 짓고 이제 예배하러 오면 애들 다 지하실로 데려가서 피를 뽑는다.
네, 그런 걸 배우고 자라는 거죠. 진짜 팩트처럼. 그걸 이제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놈이란 그 단어가 그 북한 사람보다는 아래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요? 아니면 놈은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놈도 아니고 승냥이 놈. 승냥이는 늑대를 이제 뒤집어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나쁘다는 거죠.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철천지 원수. 그럼 되게 궁금한 거는 미국만 미국 놈이고 다른 나라는 그럼 인이라고 해. 핀란드 놈. 미국과 일본만 그렇고요. 한국은 괴뢰라고 하죠. 허수아비계의 허수아비 레자니까. 그래서 미군의 꼭두각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왜 물어보냐면 어렸을 때 한국 친구들은 저한테 한국어 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보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놈이라고 하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마 한국에도 일본 놈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6.25 이후에. 제 어머니도 좀 나이 있으니까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언급하고. 네, 이제 다른 얘기로 가자면 연애. 이렇게 사랑 얘기. 이거는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결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힘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 있잖아요. 북한은. 어린 나이부터. 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잠깐씩 뭐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니고요. 그 젊은 층이 다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뭐 구테타나 이런 거 할 세력이 없는 거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10년 동안 이성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면 소개팅 비슷하게 선을 본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돈이 좀 있으면 대학교에 가는 거고 대학교에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선으로 연애도 하고 군대 끝나고 네, 대학교. 끝나고 보통 30살 지나서 보통 다 결혼을 하고요. 군대에서 남자만 있는 거예요? 여자도 군대 가요. 그럼 군대 안에서는 연애 안 되죠. 근데 그래서 분리돼 동성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남자들끼리 자는데 이제 가끔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성은 군복무가 남성보다 좀 짧아요. 그리고 군대 안 간 친구들은 사회에서 빨리 좀 결혼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연애하고 결혼할 때 한국랑 비슷해요? 결혼 과정, 결혼식. 결혼식 과정이 좀 달라요. 한국은 웨딩홀 가서 뭐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회산에 기념탑이 많이 있어요. 그 김일성의 동상이나 뭐 그런 데가 꽃다발 들고 가서 인사하는 모습을 이제 녹화를 해서 이런 CD를 구워내거나 그런 게 유행을 했었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그냥 아닌데 그게 한때 충성심을 과시하느라고 유행했었어요. 네. 여자분들은 보통 한복이나 치마 저고리 입고 하고 남자가 군인이면 군복 입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면 저렇게 양복 입고 하는 거고 저것도 아마 기념탑 가는 길일 거예요. 혹시 그럼 서로를 어떻게 불러요? 뭐 오빠, 여보, 자기. 오빠는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요. 여보, 당신. 네. 좀 옛날 한국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휴대폰에는 오빠라고 입력하면 바뀐다면서요. 그 가족만 오빠라고 부를 수 있고 무슨 동무로 바뀐대요. 자동으로. 아 그래요? 괴뢰말 방지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대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언어에 있어서 진짜 차이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랑. 아, 초등학교는 소학교라고 불러요? 네. 그냥 작은 학교. 그럼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졸업한 이후에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김정은이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합쳐져 있다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저 동무, 동지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동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동등할 때는 동무인데 윗사람을 부를 때는 동지라고 했어요. 토대장 동지, 책임비서 동지. 어릴 때부터 아니면 성인 되면? 저는 동무란 말 안 쓰고 자랐고요. 그 하도 안 써서 이제 김정은이 그런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이제 막 무조건 쓰기도 했었고요. 엄청 어색했어요. 저희도 쓸 때. 근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써야 돼요. 네, 뭐 윤리아 동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근데 언어 때문에 힘든 거 있었어요? 약간 들었을 때 이런 거 못 알아듣고 아니면 이거 뭐지? 제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네, 사실 알고 보면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따뜻하고 정많은 사람들인가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냥 저 스스로 탈북민이라는 그 사실이 부끄럽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드러내기가 좀 꺼려가지고 네, 말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외롭겠어요. 그럼 오실 때.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휴대폰 팔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아파트가 제가 4층에 살았는데 다 불이 켜져 있잖아요, 저녁 시간에. 그리고 막 음식 냄새가 진짜 맛있는 냄새 나고 그 놀이공원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저녁 먹자고 불러드리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아파트 밑에 그 의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날을 선 적도 있어요, 진짜. 집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혼자 잘 살려고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사과랑 달걀을 사 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집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네. 그러면 작가님은 앞으로 한국에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약간 목표는
뭐예요? 일단은 저는 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교 이제 한 학기 남았거든요. 어떤 그래서 공부? 저 국민대에서 정치외교학 전공하고 있고요. 정치외교. 네, 그래서 내년에 졸업하게 되면 바로 석사 하고 나서 박사까지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은 미국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학업의 길을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난 뒤에는 제가 여태 살면서 받았던 또 사랑과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사회에 좀 환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미가 깊네요. 근데 한국에서 충분히 행복했어가지고 더 이상 뭐 결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북한 얘기 되게 풍부하게 했네요. 아파트가 다른 개념, 뭐 층수에 있어서부터 해서 부자 사람들 어떻게 다르게 살고 또 북한 말에 있어서 또 특이한 점들. 어떠셨어요, 다들? 아직도 궁금한 거면 자네는 여기까지니까 상상까지 하면 개인 안 돼요? 시간으로. 영어 가르쳐 주시면 따로. 네. 두 분은 어땠어요? 전 엄청 많이 배웠고 원래 말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그냥 열심히 듣고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 미국 놈 그거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바이킹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북유럽 쪽에 좀 노르웨이나 이런 거 좋아해서 그들이 영국 자꾸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실 피터가 이야기할 때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바이킹 떠오르면서 진짜 무서운 존재였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영어가. 재밌네요. 에밀리 어땠어요? 그 북한 집이랑 지금 저희가 아는 집이랑 뭐 한국에 있는 집들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고 상상 없는 거 뭐 물, 전기 뭐 시골에서는 저도 이제 물 그려서 쓰긴 하는데 따뜻한 물이 없어서 근데 아예 물 없는 거는 조금 더 그래서 이런 차이 좀 조금 듣기 재밌었던 오히려 에밀리가 더 북한 사람랑 좀 아궁이도 있고 시골에 물도 끓여 먹고 신기하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작가님? 오늘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외국인들과 함께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시는 것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좀 끄집어낼 수도 있었고 우리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조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저희가 감사해죠.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 거의 없잖아요. 북한처럼 이렇게 폐쇄된 나라.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모시겠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